큰일이 되어버렸네. 신경 쓸 줄도 모르지만 이제부터 눈을 감고 아래를 보고 있어.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너한텐 보여버릴 테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꼭 참고 눈을 뜨지 마. 아나, 당신의 지레게 버티버 크로네 언니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도파민과 스릴을 채워주는 괴담 라디오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귀여운 언니가 일본어와 일본 문화와 함께 소개해주는 2000년대 일본 니치한 괴담 이야기. 오늘은 여름 특집 괴담 전공 기초의 날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일본 괴담은 잘 몰라요 라든가 팔척 귀신이 나오는 만화는 봤는데 원문은 읽어본 적 없어요 라든가 그럼 모두에게 유익한 괴담학의 전공 기초 괴담의 입문과 복습 특집입니다. 우선 라인업은 너무 인기 있어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팔척님 하시아크사마죠. 그리고 야마노케, 마지막으로 깃드는 것까지. 일본 고유의 재밌는 문화 같은 게 있으면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로는 팔척님이 있었던 여름방학에 라는 신작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전공기초 괴담 시작해보겠습니다. 하시아크사마 팔척님. 2008년도에 8월 한창 더운 계절에 올라온 괴담입니다. 아버지의 본가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조금 안 되는 곳에 있다. 농가인데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좋아서 고등학생이 되어 오토바이를 타게 됐을 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자주 혼자 놀러 갔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잘 와줬다라며 기쁘게 맞아주셨고 말이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간 게 고3이 되기 직전이었으니 벌써 10년이 넘도록 가지 못한 게 된다. 결코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갈 수 없었다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봄방학에 막 들어갔을 즈음 좋은 날씨에 이끌려 할아버지 집에 오토바이로 갔다. 아직 추웠지만 베란다는 따뜻해서 거기서 한동안 쉬고 있었다. 여기 히로엔이라는 한자가 써있거든요. 방금 베란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료칸 가본 반주기들은 알 텐데 이제 방이 있으면 창가에 약간 베란다처럼 안락한 의자 같은 거랑 테이블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신다든가 창밖에 풍경 보면서 막 쉰다던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막 밖은 아니고 실내에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 그래서 그냥 베란다라고만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포포포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기계적인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도 타금인지 반타금인지 어느 쪽으로도 들릴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포로도 들리고 보로도 들린다는 거죠. 뭘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원에 생얼타리 위에 모자가 있는 걸 발견했다. 이제 세에가키는 그 살아있는 식물을 심어서 만든 울타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집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대신에 이제 나무를 둘러서 심었다 그런 뜻이죠. 생 울타리 위에 놓여 있었던 건 아니다. 모자는 그대로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끊기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보였다. 그 모자는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거다. 여자는 하얀 느낌의 원피스를 입고 있다. 하지만 그 생울타리의 높이는 2m 정도 된다. 그 생울타리 위로 머리를 내밀 수 있다니 얼마나 키가 큰 여자라는 건가? 놀라고 있는데 여자는 다시 움직여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모자도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포포포 하는 소리도 없어져 있었다. 그때는 원래 키가 큰 여자가 엄청 두꺼운 밑창에 부츠를 신고 있다던가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키 큰 남자가 여장을 했다던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한테 아까 일을 이야기했다. 아까 엄청 큰 여자 봤어. 남자가 여장을 한 걸까? 라고 말해도 해 정도로밖에 말하지 않았지만 울타리보다 키가 컸어
모자 쓰고 있었고 폭폭폭 같은 이상한 소리도 내고 있었고 라고 말하자마자 두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단 말이지. 아니? 정말 딱 멈췄다. 그 뒤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얼마나 컸냐? 라고 할아버지가 화난 것 같은 얼굴로 질문을 퍼부었다. 할아버지의 기세에 눌리면서도 거기에 대답하자 갑자기 말이 없어지더니 복도에 있는 전화기로 가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미닫이 문이 닫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진 잘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왠지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마쳤는지 돌아오더니 오늘은 자고 가라. 아니, 오늘은 돌려보낼 수 없게 됐다. 라고 말했다. 뭔가 엄청나게 나쁜 일을 저질러 버린 걸까? 하고 필사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저 여자도 내가 보러 간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타난 거였고. 그리고 할멈, 뒤는 부탁해. 난 케이스를 모시러 갔다 온다. 라는 말을 남기고 경투력으로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할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팔청님에게 홀린 것 같구나. 할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뒤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띄엄띄엄 이야기를 해줬다. 이 근처에는 팔청님이라는 성가신 게 있다. 팔청님은 커다란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름 그대로 8척 정도의 신장을 하고 보보보보 하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하게 웃는다. 사람에 따라서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 차림의 노파이기도 하고 작업복 차림의 중년 여자이기도 하는 등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여자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다는 것과 머리에 뭔가 얹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공통이다. 옛날에 여행객을 따라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실하진 않다. 이 지역, 지금은 B시의 일부지만 옛날에는 B촌, 지금으로 치면 오우아자에 해당하는 구분. 이 오우아자라는 건 이제 그냥 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을 정도의 규모라는 거지. 이 지역에 지장보살에 의해 봉인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 팔청님한테 홀리면 며칠 안에 살해당하고 만다. 마지막으로 팔청님의 피해가 나온 건 15년 정도 전.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장보살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는 건 팔청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이유는 모르지만 한정되어 있어서 그 길에 마을의 경계에 지장보살을 모셨다고 한다. 팔청님의 이동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게 동서남북의 경계에 모두 4곳 있다고 한다. 애초에 왜 그런 걸 붙잡아 두게 됐냐고 하면 주변 마을과 어떤 협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예를 들면 수리권을 우선한다든지 이제 물 사용 권리죠. 뭐 물가 토지라든가 하천수 이런 거죠. 팔청님의 피해는 몇 년에서 10수년에 한 번 정도였으니 옛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리한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당연하지.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한 노파를 데리고 돌아왔다. 큰일이 났구먼. 지금은 이걸 가지고 있으렴. K씨라는 노파는 그렇게 말하면서 부적을 줬다. 그 후에 할아버지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뭔가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계속 내 옆에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와서는 화장실 문을 완전히 닫게 해주지도 않았다. 그제야 처음으로 뭔가 위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 2층으로 올라가서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창문이 전부 신문지로 틈새를 봉해져 있었고 그 위에는 부적이 붙어 있으며 방 4곳 구석에는 소금이 수북하게 담겨 있었다. 아니 이제 모리지우라는 거죠. 모리시우라고도 읽고 모리지우라도 읽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이제 소금을 작은 종지 같은 거에다가 산처럼 쌓아서 이제 현관이나 방에 두고선 이제 밖에서 오는 그런 나쁜 기운 같은 걸 쫓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보통 교체도 하면서 관리하고 그래요. 이게 모리지오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나무로 만든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뭐 재단이라고 부를 만한 건 아니었지만 그 위에 작은 불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요강이 2개나 준비돼 있었다. 이걸로 볼일을 보라는 건가? 이제 곧 해가 진다. 알겠어?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할머니도 널 부를 일도 없을 거고 너한테 말을 걸 일도 없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될 때까진 절대로 여기서 나오지 마라. 7시가 되면 네가 직접 나오거라. 집에는 연락해주겠다. 라고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에 말없이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방금 들은 말은 꼭 지켜야 한다. 부적도 몸에서 떼어주면 안 돼. 뭔가 일어나면 부처님 앞에서 빌도록 하렴. 이라고 케이씨도 말했다. TV는 봐도 된다고 해서 켰지만 보고 있어도 정신은 딴 데 가 있어서 기분 전환도 되지 않았다. 방에 갇힐 때 할머니가 챙겨준 주먹밥이랑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서 방치해둔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떨고 있었다. 그런 상태였는데도 어느새 잠이 들었던 모양으로 눈을 떴을 땐 뭔진 잊었지만 심야 방송이 나오고 있었고 내 시계를 보니까 오전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이때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다. 뭔가 기분 나쁜 시간에 깼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창문 유리를 톡톡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작은 돌 같은 걸 던지는 소리가 아니라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던 것 같다. 바람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건지 누군가 정말 두드리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바람 때문이라고 믿으려고 했다. 진정하려고 차를 한 모금 마셨지만 역시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해서 억지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다. 어이, 괜찮으냐? 무서우면 무리 안 해도 된다. 나도 모르게 문 쪽으로 다가갔지만 할아버지가 했던 말을 곧바로 떠올렸다. 다시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냐? 이리 와도 된다. 할아버지 목소리와 한없이 비슷했지만 저건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문득 방 구석에 소금을 보니까 그건 윗부분이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곧장 불상 앞에 앉고는 부적을 움켜쥔 채 살려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때 포포포 포포 그 소리가 들렸고 창문 유리가 똑똑 똑똑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까지 키가 크진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래에서 손을 뻗어서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불상한테 기도하는 것뿐이다. 엄청나게 긴 하룻밤처럼 느껴졌지만 그래도 아침은 찾아오는 법이라 켜져 있던 TV는 어느새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된 시간은 분명 7시 13분이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어느새 멈춰 있었다. 어쩌면 잠이 들었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했던 모양이다. 소금은 더욱더 검게 변색되어 있었다. 혹시 몰라 내 시계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거기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한 할머니와 케이씨가 서 있었다. 할머니는 다행이야 다행이야 하면서 눈물을 흘려줬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도 와 있었다. 할아버지는 밖에서 얼굴을 내밀면서 빨리 차에 타라 하고 재촉했고 마당으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원박스 밴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마당에는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 요 원박스 밴이라고 하면은 약간 스타리아 같은 약간 다인승 밴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앞부분이 좀 더 납작한 그런 약간 뭐 스타렉스 이런 커다란 차예요. 원박스는 9인승이었고 가운데 줄 한가운데에 앉게 돼서 조수석에는 케이씨가 앉아 있었고 마당에 있던 남자들도 모두 올라탔다. 전부 9명이 타서 사방을 모두 둘러싸인 형태가 되었다. 큰일이 되어버렸네. 신경 쓸지도 모르지만 이제부터 눈을 감고 아래를 보고 있어.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너한텐 보여버릴 테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꾹 참고 눈을 뜨지 마.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경트럭이 선두, 그 다음이 내가 타고 있는 밴, 뒤가 아버지가 운전하는 승용차라는 대열로 달리기 시작했다. 차량 행렬은 꽤 느린 속도로 나아갔다. 아마 시속 20km도 안 나왔던 게 아닐까? 얼마 지나지 않아 케이씨가 여기가 고비다 라고 중얼거리더니 뭔가 연불 같은 걸 외우기 시작했다. 포포포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케이씨한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들은 대로 눈을 감고 아래를 보고 있었지만 어째선지 실눈을 떠서 밖을 조금만 보고 말았다. 눈에 들어온 건 하얀 느낌의 원피스. 그게 차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그 커다란 보폭으로 따라오고 있는 걸까? 머리는 창문 밖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 건지 머리를 숙이는 동작을 시작했다. 무의식적으로 힉 하고 소리를 냈다. 보지마! 라고 옆에서 목소리를 높인다. 급하게 눈을 꼭 감고 더욱더 세게 부적을 움켜줬다. 톡, 톡, 톡.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된다. 주변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짧게 엣! 이라든가 이라든가 소리를 낸다. 그게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케이스의 연불에 힘이 들어간다. 이윽고 목소리와 소리가 끊겼다고 생각했을 때 케이스가 무사히 빠져나왔다 라고 외쳤다. 그때까지 말이 없던 주변의 남자들도 다행이네 하면서 안도의 목소리를 냈다. 이윽고 차는 길이 넓은 곳에서 멈췄고 아버지 차로 옮겨 탔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른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케이씨가 부적을 보여줘봐 라면서 다가왔다. 무의식적으로 아직 꽉 쥐고 있던 부적을 보니 전체가 까맣게 변해 있었다. 케이씨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동안 이걸 지니고 있으렴 하곤 새 부적을 줬다. 그 뒤로는 아버지와 둘이서 집으로 돌아왔다. 오토바이는 나중에 할아버지와 동네 사람이 가져다 줬다. 아버지도 팔청님에 대해선 알고 있었던 모양으로 어릴 때 친구 한 명이 홀려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홀려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알고 있다고 했다. 벤에 탔던 남자들은 모두 할아버지 일족과 관계 있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즉 아주 희미하면서도 나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곤 했다. 앞에서 달리던 할아버지, 뒤에서 달리던 아버지도 당연히 피가 이어져 있었고 조금이라도 팔청님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형제 큰아버지는 하룻밤 만에 이쪽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혈연은 였더라도 금방 모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와달라고 한 모양이다. 그래도 역시 7명이나 되는 남자가 당장 그 순간에 올 순 없어서, 또 밤보다는 낮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룻밤 동안 방에 갇혀 있었던 거다. 도중에 최악의 경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대신 희생할 각오였다던가. 그리고
앞에서 적은 것 같은 내용을 설명받고 이제 거기엔 가지 않도록 하고 거듭 당부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 할아버지랑 전화로 이야기했을 때 그날 밤에 불렀는가? 라고 물었지만 그런 짓은 역시 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역시 그건 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등골이 서늘해졌다. 팔청님의 피해는 성인이 되기 전에 젊은 사람, 그것도 아이가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직 아이나 어린 사람이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가족의 목소리로 그런 말을 들으면 무심코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겠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그 일도 잊어갈 무렵에 웃어넘길 수 없는 뒷이야기가 생기고 말았다. 팔청님을 봉인하고 있는 지장보살이 누군가한테 부서져 버렸다. 그것도 네 집으로 이어지는 길에 있는 게 말이다. 라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고 당연하지만 장례식에도 가게 해주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일어날 수 없게 된 뒤로는 절대로 오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 와서는 미신일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꽤 걱정하는 내가 있다. 포포포 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면 어쩌나 하고. 오늘의 첫 번째 괴담 팔청님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막 만화라든가 게임에서라든가 되게 절찬 인기를 끌고 있는 하샤쿠 사마의 이야기죠. 키가 큰 이제 흰 옷을 입은 여자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 디테일한 이야기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이제 후반부에 탈출하는 부분이나 마을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죠. 전공기초 괴담이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많은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라야겠다. 중간에 모리시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괴담을 읽어주기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이제 특이한 사기에 대해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현관에 모리시오를 쌓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관이라는 건 현관 아니기도 하고 현관 밖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미신 같은 건 보통 도시에서보다는 약간 외진 곳? 그리고 약간 젊은 사람보다는 좀 어르신들, 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외출한 시간에 그 사기꾼이 와서 그 모리시오 쌓아놓은 소금에 뭐 검은 페인트를 떨군다든가 하여튼 까맣게 해가지고 약간 불길한 느낌을 연출해요. 근데 이게 몇 번씩 일어나. 이제 관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리시오 왜 이러지? 하고 새로 갈겠죠? 근데 이게 몇 번씩 일어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리시오가 뭘 막아주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불안해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 사기꾼들이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지 않으세요? 하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런 거 같았어요 하고 이제 무료로 써보라고 뭔가 물건을 줘. 그럼 이제 소금이 안 망가지는 거야. 뚝 하고. 왜냐면 그 물건을 준 시점에서 사기꾼이 더 이상 모리시오를 건들지 않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물건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졌네? 싶은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신뢰가 생긴 뒤에는 뭐 항아리니 염주니 뭐 약간 의미 없는 아이템을 비싸게 팔아치우는 그런 사기가 있다고 해요. 괴담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다음 괴담 야마노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전공기초 괴담 야마노케. 2007년도의 2월 아직 추운 계절의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의 이야기. 딸을 데리고 드라이브를 갔다. 별거 없는 산길을 따라 나아가다가 도중에 드라이브인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딸을 놀라게 해줄까 싶어서 포장되지 않은 샛길로 들어갔다. 딸이 말리는 게 오히려 재밌어서 계속 나아간 거다.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멈춰버렸다. 산속 깊은 곳이라서 휴대폰도 터지지 않고 차에 대한 지식도 없어서 딸과 함께 망연자실했다. 밥을 먹었던 드라이브인도 걸어서는 몇 시간이 걸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차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부터 걸어서 드라이브인에 가기로 한 거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다 보니 밤이 되었다. 밤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 가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바스락거리는 정도고, 그러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딸은 조수석에서 잠들어 버렸다. 나도 잘까 하고 눈을 감고 있었더니 뭔가가 들려왔다. 지금 떠올려도 기분 나쁜 목소리인지 소리인지 모를 느낌으로 텐이나 캔? 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다. 처음엔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려고 눈을 감은 채로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게 되어서 눈을 떴다. 그랬더니 하얗고 납작한 무언가가 엉망진창인 움직임을 하면서 차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형태는 울트라맨의 자미라 같은 머리가 없는 실루엣이었고 다리는 하나로 보였다. 자미라는 이제 그 아오오니의 후아티 뭔지 알아요? 그 약간 자일리톨처럼 생긴 아오오니, 약간 머리가 따로 없고 이제 쇄골쯤에 그 얼굴이 붙은 그런 울트라맨의 괴수거든요.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 녀석이 비유하자면 깽깽이 걸음을 하면서 양팔을 마구 휘두르고 몸 전체를 흔들면서 다가오는 거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이 깨지 않았으면 하고 이상한 데에 신경을 쓰느라 비명을 지르지도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었다. 녀석은 점점 차에 가까워졌지만 아무래도 차 옆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지나가는 동안에도 라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돌아봐도 그 녀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안심하면서 딸 쪽을 다시 바라봤더니 녀석이 조수석의 창문 밖에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부근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소름 끼치는 얼굴로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나는 무서움을 넘어서 딸한테 가까이 왔다는 거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 자식 하고 소리 질렀다. 소리 지르자마자 녀석은 사라졌고 딸이 벌떡 일어났다. 내 고함 소리에 놀라서 깬 줄 알고 딸한테 사과하려고 했더니 딸이 들어왔어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려고 엔진을 안 될 걸 알면서도 걸어봤다. 그랬더니 걸렸다. 서둘러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딸은 아직도 옆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차를 몰아갔다. 겨우 시내의 불빛이 보여서 조금 안심했지만 딸의 중얼거림이 들어왔어 해서 어느새 로 바뀌어 있었고 얼굴도 딸의 얼굴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딸이 이런 상태면 싶어서 눈에 띈 절로 뛰어들어갔다. 한밤중이었지만 절 옆에 주지가 사는 곳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딸을 끌고 초인종을 눌렀다. 주지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딸을 보자마자 나를 향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고 말했다.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녀석을 봤다고 말하자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위안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왼부를 외우고 딸의 어깨와 등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지가 묻고 가라고 해서 딸이 걱정되기도 했고 묻게 해달라고 했다. 딸은 야마노케, 주지는 그렇게 불렀다. 에게 쓰였다는 것 같아서 49일이 지나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생 이대로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한다. 주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딸을 맡아서 어떻게든 야마노케를 쫓아내려고 노력은 해보겠다고 해주었다. 아내에게도 나와 주지가 전화해서 어떻게든 믿게 만들었다. 주지가 말하길
그 상태로 집에 돌아갔다면 아내에게도 야마노케가 쓰였을 거라고.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쓰이는 것 같고 완전히 야마노케를 떼어낼 때까지는 아내도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것 같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아직도 주지의 곁에 있다. 매일 상태를 보러 가고 있지만 더 이상 내 딸이 아닌 것 같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눈빛으로 날 바라본다. 빨리 원래 딸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장난 삼아서 산에 들어가지 마라. 다른 사람이에요? 172번. 대략적인 장소는 어디쯤? 174번. 산의 괴? 이제 야마는 산이란 뜻이고 괴, 여기 써있는 괴는 괴이할 때 쓰는 그 괴이할 괴라는 한자예요. 그리고 이제 노는 뭐 뭐뭐해라는 뜻이니까 이제 카타카나로 써있는 야마노케라는 명칭을 이제 한자로 풀어가지고 이게 산의 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업로드입니다. 미야기랑 야마가타의 현 경계다. 나도 인터넷에서 그 한자로 찾아봤는데 야마노카이라는 읽는 법밖에 안 나오더라. 아마 의미적으로는 같은 거겠지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은 한자 하나하나에도 이제 그 읽는 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는 법이 있거든. 그래서 괴라는 한자를 카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이제 아야시 수상하다 이런 거에도 이제 그 똑같은 괴라는 한자를 쓰는데 여기선 아야라고 읽었죠. 그래서 혹시 이제 야마노케라고 읽는 법이 있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른 사람 177번 사쿠나미 근처? 178번 산의 화겠지. 이건 이제 될 화자죠. 바케모노 괴물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한자예요. 다시 업로드. 너무 특정하려고 하진 마라. 아니라고만 해두겠다. 모노노케가 물건의 괴니까 야마노케는 산의 괴인 줄 알았는데 아는 거야? 야마노케. 안다면 어떤 건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181번. 특정할 생각은 없지만 야마데라 쪽은 아니네. 눈 때문에 겨울철 통행 금지하잖아. 골든위크 때까지도 눈이 많아서 무리. 골든위크는 4월 말 이후인데 그때도 눈 때문에 못 간다고 하죠. 야마노케는 모르겠지만 미즈키 시게루에 따르면 대체로 산에 사는 요괴, 그러니까 산의 신이라는 건 외눈에 외달이라는 통설이 있다고. 아야카시 같은 부류는 괴든 화든 큰 차이는 없다. 어떻게든 알고 싶다면 스님한테 묻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업로드입니다. 전화로 주지한테 물어봤다. 야마노케는 산의 영적인 악의의 총칭 같은 거라서 모습을 드러낸 그 녀석 자체도 야마노케이고 그 녀석이 들러붙어 있는 상태도 야마노케라고 하는 거라고. 야마노케는 치미라고도 하는 것 같다. 여자에게만 쓰이는 건 산이라서 라는 잘 모르겠는 이유. 주지한테 계속 맡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는 게 좋을지 아내와 고민하고 있다. 다만 내가 뭔지도 모를 걸 본 건 사실이다. 그게 관계가 있다면 아마 병원에 가도 낫지 않을 거란 생각은 든다. 188번. 빨리 영적으로 힘이 강한 스님을 소개받아서 어떻게든 하는 편이 좋다. 189번. 더 이어갈 거면 시랑스레로 가. 그리고 다시 업로드. 지금 맡아주고 있는 주지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서 그것도 고민이다. 친정 부모님도 여러 군데 알아봐주고 있다. 지금으로선 주지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아니, 실랑을 할 여유도 별로 없어서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겠다. 왜 길을 벗어났는지 지금은 후회뿐이다. 그 당시의 정신 상태가 이미 야마노케한테 조정당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건 참 편리한 생각일지도. 어쨌든 장난삼아 산에 들어가지 마라.
여자친구, 아내, 딸이 있다면 더욱. 정말 그것만은 말해두고 싶다. 야마노케였습니다. 이쪽도 되게 유명한 근본 괴담 중에 하나죠. 약간 쿠네쿠네랑 비슷한 계열의 괴담인데, 쿠네쿠네는 이제 밭 한가운데서 누군가를 홀려버리는 그런 괴이라면, 이제 야마노케는 산 속에서 여자한테 쓰이는 괴이였습니다. 다음 괴담은 깃드는 것입니다. 깃드는 것, 2009년도에 업로드된 괴담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올린다. 그때 나는 지방대 학생이었고 같은 학과 사람들과 그룹으로 자주 놀았다. 가끔 합류하는 녀석들도 있어서 남자 4명에서 6명에 여자 4명. 자취하는 녀석 방에 모여서 술을 마시다 보면 꼭 괴담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애가 있었다. 반드시 싫은 표정을 짓는 애도 있었는데 A라고 하겠다. 이쪽 애가 나랑 꽤 친했다. 괴담 좋아하는 쪽을 B라고 하겠는데, B도 딱히 그러니까 약간 4차원인 사람을 전파계라고 하죠. B도 딱히 이상한 애는 아니었고 괴담도 체험담도 없고 정말 이 스레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외워온 게 아닐까 싶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애였고, 사실 유령 같은 건 믿지 않는 것 같았다. 오히려 A 쪽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A는 항상 B를 피하는 느낌이었다. 둘이서 노는 일은 절대 없었고 그룹 안에서도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나와 또 한 명 A의 보인다는 말을 듣고 믿고 있던 녀석 C라고 하겠다? 정말 영감이 있다면 장난으로 괴담을 하는 건 싫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B와 친한 남자 한 명이 공포 스팟 이야기를 알아왔다. 차로 30분 정도로 갈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 같아서 B도 다른 녀석들도 재밌어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담력시험 투어가 결정. 오지 않은 다른 녀석들도 부르자는 얘기가 나와서 난 A한테 전화했다. 나 자신은 갈 생각이었지만 A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B 근처에 가기로 했어. 근데 담력시험이고 다른 애들도 안 오는 녀석 있을 것 같고 라고 말했다. 그러자 A는 말을 끊듯이 그거 뭔가 큰 빈집 말하는 거야? 그 근처에서 담력시험이라면 아 맞아, 그 집 뒤에 뭔가 있다는 것 같으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아? 랄까 가지마. 누구 집에서 마시면서 괴담이나 하면 되잖아. 굳이 가지 않아도. 하필 A에게 괴담 이야기를 권유받아서 조금 놀랐지만 일행들은 이미 들떠서 준비 중. 아니 다들 갈 생각이고 A는 내키지 않으면 이번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그러자 A는 잠시 말이 없더니 B도 가는 거야? 가지, 가장 의욕 넘치는데. 그렇구나. 그럼 나도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놀랍게도 A는 정말 왔고 B와 함께 차에 탔다. 결국 못 오는 녀석들도 있어서 총 6명이 한 대 외건을 타고 출발했다. B는 약간 눈치 없는 구석이 있어서 A가 거리를 두는 것도 별로 모르는 것 같았고, 차 안에서도 처음엔 재밌다는 듯이 계속 떠들었지만 곧 하품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KY라고 써있죠. 이 KY라는 거는 쿠키 요메나이, 이제 분위기를 못 읽는다 해가지고 KY라는 약자를 써요. 요즘 쓰는 말은 아니고 약간 막 2007년도 막 그 시절에 한참 유행하던 단어죠. KY라고 해요 그걸. 알바라던가로 피곤한가 봐. 졸려. 졸린 듯이 중얼거리는 B에게 A가 자고 있어. 도착하면 깨워줄게. 고마워. 미안, 좀만 잘게. B는 운전하는 녀석한테 양해를 구하고는 졸기 시작했고, A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도착했을 때는 B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미 완전히 깊이 자는 중. 아니, 골아 떨어져 자는 중. 자게 둘까? 라고 우리들이 얼굴을 마주치자 A가 데리고 갈게. 나중에 화낼 거야, 두고 가면. 이러면서 B를 깨우고는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거다. 어쩔 수 없이 C가 업어줬는데 A는 B의 손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차의 녀석들이 내리자 제일 앞에 서서 걸어갔다. 거기 있던 오래된 집은 평범하게 음산한 빈집이었고 다들 들떠서 우와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B는 일어나지 않은 채, A는 계속 B의 손을 붙잡은 채. 드디어 본격적으로 집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뭔가 덩그러니 오래된 우물 같은 게 있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 말라버린 우물 안에 작은 일본식 인형의 집 같은 게 보였다. 뭐야? 하고 한 명이 몸을 내민 것과 A가 물러나! 라고 외친 건 동시였다. 들여다보는 녀석이 놀라서 몸을 뺐다. 그 직후 카샤라든가 느샤였는지 뭔가 금속 같은 작은 소리가 났다. 물러나 물러나 이쪽으로 와. A가 소리를 지를 것도 없이 이미 엄청나게 불길한 느낌이 가득했다. 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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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샤 하는 이상한 자갈 밟는 것 같은 소리가 그것도 점점 늘어나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다. 그 뭔지 알 수 없는 그 우물 안에서 이쪽을 향해서 도망치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고 옆을 보니까 역시 친구들도 주저앉아 있고 소리는 가까워져 오고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분명 있었다고 생각한다. B군, 더 이쪽으로 와. A가 소리치면서 내 손을 붙잡고 뭔가를 잡게 했다. 내가 붙잡은 걸 확인한 A는 이번엔 좀 옆에서 주저앉아 있는 녀석을 필사적으로 끌어당겨서 또 뭔가를 붙잡게 한다. 내가 자세히 보니 내가 붙잡고 있는 건 B의 오른발. 아까 그 녀석이 붙잡은 건 B의 왼손. B의 오른손은 A가 붙잡고 있다. C는 여전히 B를 업고 있었다. A는 B에게서 손을 떼지 않은 채 필사적으로 다른 친구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 뒤의 일은 여러모로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 하얀 건지 회색인 건지 투명한 건지 그리고 연기인지 인형인 건지 뭔지 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앞에 있었다. 마침 그쯤부터 달각달각달각달각달각 가샤가샤가샤 드샤드샤드샤 이런 금속음이 귀를 가득 채우면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니 이렇게 쓰면 그 연기 같은 게 금속음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었다. 우리는 연기나 인형 같은 것에 등을 보고 있었고 그게 보이지 않는 금속음의 녀석이랑 부딪히면서 막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다. B군, C군 움직일 수 있어? 도망치자. 빨리 도망가자. A가 소리쳤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차를 향해 달려가 어떻게든 올라타서 도망쳤다. C가 운전대를 잡은 차 안에서 내가 뒤돌아봤을 땐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금속음만은 꽤 오랫동안 귀에 남아있었다. 그 뒤 결국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곤히 잠만 자던 B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와서 안 깨웠어 라고 설명하고 돌려보낸 뒤에 모두 떨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며칠 뒤에 A를 붙잡고 경위를 물어보니 질렸다는 얼굴로 여러 가지 말해줬다. 그 오래된 우물이 정말 위험한 진짜였다는 건 예상대로. 집에 정면에 있는 동안은 괜찮지만 뒤로 돌아가서 우물을 보면 안 돼 라고 했다. 문제는 우리를 도와준 그 이상한 그림자였는데 A는 몹시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건 B에 뭐라고 해야 하지? 붙어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A가 B를 피했던 건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것 같다. 그저 B에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강하고
음산한 것이었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B에게 붙은 귀신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위화감이 있었다고. 어느 날 B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고 했다. 그것은 B의 안에 있는 거라고. B가 적에 있는 세계와 이어져 있어서 출입구가 된 건지, 아니면 B 자체가 적에 사는 장소인 건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 A도 잘은 모르는 듯 했고, 어쨌든 그건 B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가 라고 말했다. 다른 영적인 것들은 전부 B를 피한다고 했고, 아마 저것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야 라고도. 저건 우리를 지킨 게 아니고 B도 소중하다던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문이나 집이 망가지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하나 싶어도 B는 진심으로 영을 믿지 않는 것 같았고, 평범한 귀신도 아니라서 떼어낼 수도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지만 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던 거야 라고 A는 말했다. 다만 그것이 B를 심각한 위험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정말 위험한 장소에 간다고 느꼈고, 말려도 소용없다면 B 안에 있는 그것에게 지켜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서 따라온 거라고 했다. 적에 지키는 건 B뿐이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우물에서 오던 쪽이 들러붙어서 인생 끝났을 거야. 너도 다른 애들도.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진 걸 떨쳐내려고, 그래도 뭘까? B한테 붙어있는 거 꽤 괜찮은 거 아니야? 결국은 지켜주잖아. 그렇게 말하자 A는 부러워하는 듯 깔보는 듯한 복잡한 눈빛을 보내왔다. 있잖아 B군, 뱃속에 자리 잡은 기생충이 부화하기 전까진 지켜준다고 하면 그게 기뻐? 어쩐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진 알았다. B에게 깃든 것, 둥짓은 것은 어쨌든 자기만의 사정으로 B 안에 눌러앉아 있거나 모습을 드러내거나 하는 것으로 어쩌면 B한테서 뭔가를 빼앗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언젠간 자기 사정으로 B를 찍고 나가버릴지도 모르고, 그땐 주변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거고, 게다가 B는 진심으로 무엇 하나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고. 내버려둘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A는 한숨을 쉬었다. 우물에서 나온 쪽도 굉장했어. 신이 최악의 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 보통 영능력자 정도로는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의 녀석이었어. 저런 것과 맞설 수 있는 B의 그것도 어차피 뭘 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 뒤로 시간이 흘러서 나도 A도 B도 사회인. 문득 생각나서 올려봤습니다. 참고로 이유는 B한테서 연락이 왔기 때문. 결혼도 했고 아이도 태어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A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B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저게 얌전히 있어준다면 그게 제일 좋겠지 라고 말한 걸 보니 A는 B가 지금도 그걸 짊어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귀신과는 다른, 그리고 인간의 안에 있는 무언가는 대체 뭘까요? 아니, 우물 바닥에 작은 집에서 들려온 금소금도 신경 쓰이지만 어느 쪽이든 좋으니까 누군가 짐작가는 게 있다면 알려줬으면 합니다. 긴 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깃드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의 스크라는 건 이제 깃들다, 둥지를 틀다 이런 뜻이죠. 친구 안에 둥지를 튼 무언가에 대한 오늘의 마지막 전공 기초 괴담이었습니다.
이제 이 유명한 괴담들은 이제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구성이나 전개도 되게 정석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기묘한 괴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하이프,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괴담 라디오 진행자 크로네 언니가 괴담에 잡아먹히는 그날까지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여기까지. 예. 유바. 참고로 오늘 고른 전공기초 괴담의 기준은 에 관련한 쿠네쿠네 알아요? 하얀 꿈틀이 맞아요. 그 밭 한가운데 멀리서 뭔가 이러고 있는 그런 하얀 움직하는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 미쳐버린다고 하는 쿠네쿠네죠. 그게 쿠네쿠네죠. 내 이름은 김쿠로네 쿠네쿠네. 계속 보면 미쳐버린다. 그치, 느낌적으로는 행사풍선 같은 거죠. 에차. 으아. 다음 괴담, 마지막 괴담. 마지막까지 힘내보자고. 아휴.